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아직까지도 여기 여의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밖에 보니까 이제 바람은 안 부네요. 바람은 안 부는데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분수대 행복이란 파랑새. 근데 맞다. 금요일이니까 책 선전을 먼저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지난주에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을 때 요 책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근데 아마 원 제목이 Where the money is, 어디에 돈이 수익이 있는가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한글로 그냥 제목을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고 이제 따로 한글 제목을 만든 것 같고요. 애덤 시셀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번역서입니다. 다터머스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95년도에 월스트리트로 진출을 해서 샌포드 번스타인에서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베런 캐피탈 그리고 데이비스 실렉티드 어드바이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고요. 이후 고액 자산가와 기관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래비티 캐피탈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연책으로는 이 돈은 빅테크로 오른다, Where the money is가 있고,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자산을 운용하던 저자는 고가의 테크주가 시장을 지배하고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겪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원칙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고요. 구경제의 회계의 원칙을 테크 기업의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하고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의 수정을 가미해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테크주 투자법을 고안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뭐 목차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첫 번째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한 얘기를 코멘트를 이렇게 앞에 따왔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어떤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얼마나 성장할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투자의 핵심은 어떤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얼마나 성장하는지, 다들 뭐가 어떤 산업이 뭐 5년 10년 동안 얼마나 성장한다라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그 산업의 성장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물이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가는 강물에 그냥 배를 띄워놓으면 저절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추세, 어떤 큰 대세, 트렌드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장 트렌드 속에 있는 산업, 그러면 그냥 거기에다가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냅두면 그 성장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패러다임에 뒤처지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쇠퇴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사면 안 된다. 그게 뭐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세태기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세태기로 들어가는 제품은 절대 사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이제 성장기로 들어가는 이 S곡선에 들어갈 때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하긴 하지만 워런 버핏이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바로 그 다음 문구에 나옵니다. 그보다 특정 기업이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 경쟁 우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 저도 이걸 갖다가 한 10년 전에 깨달았죠. 예전에 모셨던 그 김영건 부사장님이 경쟁 구도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성장 산업에 있어서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15년 전에 어디를 갔더니 그때 신한은행 연수원을 갔었던 것 같기도 한데 신한은행 현대증권연수원 마북연수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보면 앞으로 10대 성장산업 해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10대 성장산업이 뭔가 봤더니 그때 제 기억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제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운전했나 싶잖아요. 그죠?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 운전 생활 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근데 내비게이션으로 아이브나비 이런 기업들은 기억나는데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큰 돈 번 회사가 없고 그리고 뭐 LED도 말씀드리잖아요. 전부 조명 다 LED로 바뀌었는데 LED로 2009년도에 서울반도체가 2020년 되면 LED 시장이 거의 150조가 되면서 큰 이제 매출 성장과 수익을 내면서 대단한 기업이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때 2009년 10년 그러네요. 딱 12, 13년 전에 예측했던 그 2020년 정도 됐을 때 LED 시장이 150조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15조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여기 워런 버핏이 얘기하셨듯이 경쟁 우위거든요. 근데 수많은 중국 업체들이 LED를 만들어내고 내비게이션도 보면 뭐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경쟁 업체들 막 출연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보면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오른 성장주를 보면서 야 역시 성장주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장주에 목말라 있거든요. 저도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피트린치처럼 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에 포트의 한 60%를 채우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를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경쟁 구도라는 거죠. 이 경쟁 구도에서 퍼스트 무버인지 아니면 2등, 3등 그룹하고 초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퍼스트 무버였었는데 빠르게 쫓아오는 2, 3등 때문에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지 이 경쟁 구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목차를 보니까 기술 발전과 가치 3.0의 탄생, 세상이 변했다. 그리고 벤자민 그레엄과 자산가치 시대, 워런 버핏과 브랜드 TV 생태계, BMP 템플릿과 어닝 파워, 테크주 빅테크주 투자의 실전, 그때와 지금의 경쟁 우위 이런 것도 나오네요. 플랫폼과 전환 비용, 여기도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무버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주주를 위한 베스트 경영진 뭐 쭉 돼 있는데 뒤에 추천사에서 빌 에커먼이 이렇게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읽은 투자 서적 가운데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을 사서 읽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가장 좋은 투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추천사는 책을 읽고 쓴 건지 그냥 해준 건지 예,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아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빌 레크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조엘 그린블렛이라는 고담 에셋 매니지먼트 창업자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나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읽어야 하는 필독서다. 이 책은 벤자민 그레엄과 워런 버핏의 지적이고 실질적인 유산을 계승하면서 21세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극적인 경쟁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예, 되어 있는데, 근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지금. 네, 이제 신문 기사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기사가 뭐였죠? 이제는 금방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죠? 분수대. 예, 분수대.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행복이란 파랑새. 네. 행복경제학의 창시자 리차드 이스털리는 지적 행복론에서 행복의 3요소로 물질적인 부, 일단은 물질적인 부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두 번째는 건강, 그렇죠. 세 번째가 가족이네요. 행복의 3요소가 부, 건강, 가족. 그걸 포함한 이 사회관계를 꼽았는데 부는 다른 요소와 달리 일정 수준에 이르면 행복도를 높이지 않는다. 네, 물질 소유로 인한 행복의 한계 효용은 계속 낮아지고 결국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걸 이제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러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그 돈에 의한 만족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20년 전에 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30억 정도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 했잖아요. 한 500억 있으면 더 행복한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0억, 200억, 500억 뭐 이렇게 버신 분들을 사업가 중에서도 뭐 만나보면 거의 공통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예, 부에 의한 행복도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 봅니다. 제로로 수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7달러에서 53년도에 전쟁이 막 끝났을 때는 67달러였네요. 2023년에는 32,142달러입니다. 요게 21년도에는 거의 34,800 뭐 해가지고 거의 35,000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러 가치가 확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로 산출하는 1인당 GDP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80배 늘었지만 행복은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 UN 세계 행복지수 순위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도에는 56위, 2022년에는 59위로 떨어졌네요.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22여 년째 1위다. 이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특히 30세 이상에서는 감소 추세지만 10대, 20대에서 대래 늘고 있답니다. 이 자살률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20대 우울, 불안장애 환자도 2017년에서 21년 13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급증을 했고요. 야, 그래요? 28만 명이나 되네요. 외형적으로는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나라였지만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어릴 적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누적된 좌절 속에 열패감이 쌓이기 쉽다. 타인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어쩌다 한번 잘 되면 과시와 갑질을 한다. 압박과 스트레스가 일상인 하이텐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하이텐션 사회인 거는 사실이죠. 최근에 묻지마 범죄의 급증도 이와 무관치는 않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던 조선 33살이네요. 이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던 정유정 24살이었네요. 는 소용돌이 사회가 낳은 괴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온 국민이 명문대와 전문직, 좋은 아파트를 향해서 소용돌이처럼 회몰아 가지만 현실의 대다수는 경쟁에서 낙오한다. 또 피처로 찾는 SNS에서 물신화한 명품과 사치스러운 소비 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그렇네요. 뭐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의 인스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가 있기는 있어도 하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호텔 식당에 와서 뭘 먹는다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리고, 내가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이러고 있다는 거 찍어서 올리고, 그 찍어서 올리는 이 재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겠네요.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 양극화의 해소인데, 하지만 개인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산 넘어 행복을 찾아 친구 따라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왔다. 우버 덴 베르겐 산 너머는 독일 우버트 덴 베르겐이 산 너머라는 독일어군요. 독일 시인 칼 부셋의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자존감을 키우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정한 획일적 목표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게 행복의 본질이다. 라고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네요. 네, 세상이 정한 획일적 목표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게 행복의 본질이다. 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 근데 그 천재로 태어났는데 단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1등부터 천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 그 탤런트를 살릴 수 있는 내 적성에 맞는 일로 달려가면 되는데, 네, 뭐가 돼야 돼. 뭐 누가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이 뭐 부자가 됐다. 너무 이렇게 자기의 적성과 다른 그런 쪽을 뛰어가다 보면 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회사에 있는 교육생들이나 인턴 대학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네 적성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내가 정말 어떤 일에 적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부도 따라오고 뭐 그러잖아요. 네, 참 이 행복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조원경의 돈의 세계. 당신이 공매도를 치르면, 조원경 교수님이 이런 또 칼럼을 쓰셨네요. 당신이 공매도를 치려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는 금융자본의 탐욕과 소득 불평등에 맞선 사건이다. 10년 후 월가의 재점령 시위대를 이끈 대상이 있었다.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에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되갚고 차익을 얻는 공매도 제도다. 2021년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톱은 총 주식의 140%가 공매도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기관 투자가의 이기적 행태가 눈에 선하다. 어떻게 총 주식의
140%가 공매가 되죠. 근데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90%를 들고 있고 유통주식이 20%인데 그 90%를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때렸어요. 그 공매도를 때리면 그 90%를 또 누가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0%를 또 누가 샀는데 또 그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서 또 때리고 100% 이상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죠? 야, 근데 게임스톱에 대해서 어떻게 140% 공매도가 돼 있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행동주의 투자자가 개인 투자가의 공매도된 주식에 매수 참여를 독려했고 2020년 9월 달에 4달러였던 이 게임스톱의 주가가 21년 1월 달에 장중 483달러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아니 4달러가 480달러가 됐으면 120배 올랐다, 그죠? 120배. 9월에서 1월이니까 4개월 만에 120배가 났네요. 야,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공매도 헤지펀드 세력과 격전이 벌어졌고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기관 투자가는 공매도 청산을 위해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네. 공매도 청산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다시 매수해 가지고 주식 갚아버리자. 예, 요게 이제 숏커버링이고요. 신용 투자자가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처럼 공매도도 계속 손실이 나다 보면 이 펀드가 아예 제로가 되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제로가 마이너스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처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다시 높은 가격에 되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숏 스퀴즈라고도 하는데 그런 스퀴즈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때도.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열기는 폭등한 2차 전지주로 대별되는데 개인 투자가는 열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고 공매도 세력은 큰 손실을 보고 주식을 되사야 했고 주가 변동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2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 게임스톱 주식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든다. 그래요? 480불 갔다가 그때 밈스탁 해가지고 이 게임스탁부터 해가지고 AMC 뭐 등등 한창이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밈스탁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도 항상 보면 이번 달 개인 외국 주식, 해외 주식 순매수 1등, 2등, 3등 이래 보면 이 밈스탁 등 매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달러가 돼 있네요. 한물간 게임스톡 주식과 2차 전지 주식을 비교하는 건 무리다. 그렇죠. 게임스톡 주식은 이제 패러다임에 이제 뒤처지면서 앞으로 멀리 보면 이제 망할 기업인 거고, 그래서 한물간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2차 전지 주식을 비교하는 건 무리죠. 핵심은 비이성적 주가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점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네, 비이성적 주가는요.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주가도 반드시 제자리 찾고 비이성적으로 거품이 생긴 주가도 반드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근데 그 제자리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서 그렇죠. 제자리 적정 주가가 도대체 얼만데 그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사람은 적정 주가가 아니야 300불이 아니라 700불이야 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고, 그죠? 네, 그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지나고 나면 이 제자리 적정 주가가 얼마였는지. 자, 판돈을 두고 결전을 치르는 개미 투자자를 대변한다는 SNS의 선수들은 믿을 만한가?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학생들에게 학급 동료 중 공매도할 대상을 물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이벤트도 하셨었네요. 아마 어디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시면서 그랬나 보네요. 그는 학생들이 자신을 실망시켰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뭐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이거나 편법을 쓰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고를 거라고 말을 했다. 사람을 공매도 때린다면 어떤 사람을 공매도 할 건가 이런 얘기였네요. 시장 경제에서 롱숏 전략은 투자가의 자유다. 그렇죠. 그래도 기관 투자가가 집단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주가를 망가뜨리는 건 문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친다면 그런 이기적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의 무지를 돈벌이에 활용해서 선동한 자가 타깃이 아닐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칠 주식이 아니라 공매도를 칠 대상은 어떤 대상을 공매도를 쳐야 되냐라는 얘기에서 이런 이기적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무지를 돈벌이에 활용해서 선동한 자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죠?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신을 자처하는 자는 시장을 모독한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제 뭐 닉네임 애칭에서 제가 제일 좀 그 얘기는 좀 빼주세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보면 요 단어는 좀 빼주세요 하는 단어가 바로 갓세익입니다. 제 책에서도 제가 갓세익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갓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메시잖아요. 메시를 보면서 신의 영역 뭐 축구하는 거 보면 정말 신의 영역이다 이러는데 그 메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정말 탑당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책에서 제가 강세장에서도 돈을 벌고 약세장에서도 또 돈을 벌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메시나 수비수 막 한 7, 8명 들고 들어가서 골도 넣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강세장에서 좀 시장보다 많이 벌고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좀 덜 터지고 예,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지 예, 그렇게 기대하시는 만큼 약사장에서도 돈 벌고 강사장에서도 돈 벌고 뭐 그런 사람이다 아니니까 꼭 갓세익이란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뭐 우리가 많은 예측을 하긴 합니다. 주식이 신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가 지수는 GDP와 굉장히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만든 지표가 하나 있어요. 버핏 인덱스라고 있잖아요. 예, 버핏 인덱스라고 있는데 세익 인덱스라고 제가 만든 게 뭐냐면 1인당 GDP를 나누기 11 하는 겁니다.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좀 전에 그 1인당 GDP 나왔죠. 32,000불. 2년 전에는 35,000불 정도였는데 35,000 나누기 11 하면요. 3,100 얼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21년 3,151 때 저희가 더 이상 돈을 받지 말자라고 회의를 해서 1월 8일 날인가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37억을 들고 오신 분한테 죄송한데 저희가 돈을 안 받습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그때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역은 비싼 영역인데 이때까지 우리 이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많은 개인분들이 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되나 봐 해서 펀드 가입하고 랩 가입하고 했더니 크게 실망하셨잖아요. 크게 실망한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99년 말 2000년 초에 바이코리아, 2007년도에 뭐 M사 펀드, 그리고 2011, 12년도에 또 장원영 랩. 근데 아니 그 가치 투자를 다들 표방을 하시면서 뭐 얼마 전에 되게 뭐 하셨던 이런 분들 다 나는 가치 투자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비싸면 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비싸더라도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 뭐 들고 가는 건 괜찮더라도 비싼데 계속 삽니다. 아까 이 적정 가격을 몰라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잖아요. PER하고 PBR하고. 그러면 거기서 E에 대한 추정치가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한 10년, 20년 동안의 PBR 밴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싼 영역에서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싼 영역에서도 더 돈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또 주식을 비싼 데다가 더 사면서 더 비싸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반드시 제자리 돌아오는 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뻔하게 30%, 40%, 50% 손실나게 뻔한데 거기다가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 그때 3,150에서 주식 자금 받는 거 멈추고 그 21년 5월 달에 거의 3,300을 가기 전 3,150에서 주식을 다 그때 이제 팔고 한 1년 동안 쉽시다 해서 쉬게 됐는데 1년이나 쉬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돌아가고 해서 장이 좀 안 좋을 거니까 현금 들고 쉽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때도 이제 버핏 인덱스 말씀드리면서 하는 건데 1인당 GDP를 나누기 10일 해보면 조심해야 되는 지수대가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07년 그때 엠사 펀드가 한 장일 때 2080 갔었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 GDP를 나눠보면요. 한 19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GDP 나누기 11 하면 12,500불이었나? 일단 그리고 99년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어디 투자 설명회 할 때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 설명회 한 게 있으면 주말에 또 영상을 올리니까 설명회를 9월 말이나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공매도 이 주식을 공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을 공매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는 90%의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90% 참가자의 90%는 다 투기꾼들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근데 그 투기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데 그 투기꾼들이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 투기꾼에는요. 내 돈으로 그냥 막 사타 팔았다 하는 투기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신용, 스탁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막 투자하는 그런 투기꾼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때려서 막 거기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또 공매도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데 가수요와 과매도를 만들어낼 뿐이죠. 그것 때문에 주식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고요. 그 변동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적정 주가 대비 이게 비싼지 싼지만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변동성 자체가 저한테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지는 또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을 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이 주식 시장에.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무지를 돈벌이에 활용해서 선동하는 자, 네,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저희 기관으로서도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예, 또 그다음 기사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요즘 3,000포로 빠졌다가 너무 3,000포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세 번째 기사, 환경 규제 심해지는데 속으로 웃는 K조선 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환경 규제가 심해지니까 당연히 에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걸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아마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열린 조선해양 박람회에서 영국 로이더성급으로부터 액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액화 석유가스 등을 함께 운반할 수 있는 22,000 세제곱미터니까 입방미터 그죠? 입방미터급 다목적 가스 운반선에 대한 기본 설계 인증을 받았네요. 기존 선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가량 줄이고 연료 효율은 6% 오히려 높이는 게 특징이네요. AIP는 신기술 신개념 설계에 대한 국제 공인 인정이라고 합니다. 국가별 메탄올 추진선 수주 현황이 나오는데 한국이 61척 그리고 중국이 48척 중국도 48척이나 되네요. 그리고 일본은 8척밖에 안 되네요.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그리스에서 3카고 탱크 LNG와 에코 컨테이너쉽을 선보였는데 3카고 탱크 LNGC는 통상 4개인 액화 천연가스 LNG 화물창을 3개로 줄여서 효율을 높인 것이라고 하네요. LNG의 자연 증발량을 줄인 동시에 화물창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낮췄고 에코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적재량을 최대 8% 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선해운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요. 친환경 기술이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어서인데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는 IMO죠. 지난달 초 국제해운의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관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당초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08년 대비해서 50%까지 줄이기로 했던 것을 아예 100%로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규제 강화가 K조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까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그래서 얼마나 경쟁 구도에서 우위에 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길 바라면서 읽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빅3의 경우 친환경 선박 제조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 세계에 발주된 친환경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총 177척 중에서 한국 업체가 61척인데 이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43척, 삼성중공업이 16척을 수주했네요. 대우조선해양 이거 이름이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은 없네요. 다만 중국 추격이 거센데 지난 6월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는 중국 조선사에 9,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고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배를 인도받을 수 있는 조선사를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조선사들은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고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지난달 말 사장단 회의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사업을 담보해내라고 주문을 했고요. 하나오션도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 저감 기술을 적극 도입을 중이라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축발전기와 공기 윤활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축발전기는 운전 중인 선박 엔진 축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장비라네요. 공기 윤활 시스템은 선박 바닥면에 공기를 주입해서 선체와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운항 중에 발생하는 마찰 저항을 줄여서 연비를 향상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그 다음 두 기사가 나왔는데 요 하나가 제가 오타니 기사를 가져왔어요. 대단한 오타니 메이저리그 첫 단일 시즌에 10승 40홈런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든 그 최고를
만들어내고 최고인데 그 기존의 기록을 뚫고 올라가는, 그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 신고가를 내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어떤 분야든 그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신기록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좀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투수로서 10승을 하고 또 40홈런을 낸 게 오타니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야,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0승 40홈런 클럽은 처음 나온 거라서 오타니가 10승 40홈런 클럽 창설자가 됐고요. 원조 이도류인 고 베이비루스, 미국에서 야구하면 베이비루스잖아요. 이 베이비루스를 비롯해서 빅리그 역사상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고요. 2년 연속 10승 10홈런을 기록한 선수도 오타니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정말. 2018년도에 미국에 진출해서 지금 계속 투타를 경업 중인 오타니가 21년에는 9승하고 46개 홈런을 때렸네요. 야,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됐는데 작년에도 15승 34 홈런을 쳤고요. 올 시즌에도 22경기에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7로 호투 중인데 타석에서도 타율이 3할입니다. 3할. 야. 그리고 40홈런에 83타점 뭐 이렇게 돼서 올해 아메리칸 리그 MVP는 완전히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하죠. 네, 근데 제가 오타니를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타니 관련된 유튜브가 떴는데, 오타니가 이 덕아웃으로 들어갈 때나 이동할 때 담배꽁초나 이런 게 뭐 이래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좀 교육을 받는 면도 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됐는데도 지금도 덕아웃에서 그렇게 휴지나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있었으면 주워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저는 인격이 정말 또 존경스럽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요, 경제 성장 버팀목 민간 소비가 흔들린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보다 GDP 비중 늘어난 소비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일단은 수출 비중이 꽤 높은 나라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547조에서 1분기입니다. 소비가 269조를 하면서 49.3%가 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였는데 소비가 GDP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물론 비중도 수출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출이 이제 좀 꺾여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미국의 GDP에서 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일본도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 소비 비중이 좀 낮다 이랬었는데 49%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GDP 구조에서 선진국을 닮아가나 돼 있고, 나라별로 나오네요. 2021년 기준으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68.2, 영국 60, 캐나다 54.5, 일본이 53.8 나오네요. 프랑스 52, 호주 50, 독일 49, 한국 46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밑에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워맥신박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